프로그램 개발 실제 3-2 프로그램 개발 실제 3-2-1 대상자 정보 수집 3-2-2 대상자 요구 분석.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정보 수집. 대상자 정보 수집 내용. 인구 통계학적 정보, 의학 건강학적 정보, 치유농업적 정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이때 설문지나 평가 도구,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면접이나 관찰을 통할 수도 있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의 특징이나 프로그램 참여 목적, 선호하는 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으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결혼상태, 가족상황, 종교, 교육정도, 학력, 고용상태, 직업, 소득수준, 취미 및 특기, 성격, 사회경제적 상태, 주거 형태, 지역. 그 다음 취미 및 특기도 인구통계학적 정보에서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의학정보학적 정보, 과거, 최근 병력, 가족력, 혈압, 맥박 등 기초 건강 상태, 현재 신체적 상태, 현재 심리 및 정신 상태, 현재 인지 상태, 대화 능력,服用하는 약물, 특이 반응, 알레르기, 받고 있는 치료, 그리고 참가자의 욕구. 주호소 정상 및 요구사항.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및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유무, 프로그램 과거력, 농업 지식, 농업에 대한 흥미 및 선호도, 선호하는 식물, 동물, 선호하는 치유농업 활동, 선호하는 색,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바라는 점.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이라 하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간은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넣는 거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바라는 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조사한다. 일반 대상자이든 아니면 특별한 치료 중인 대상자이든 간에 주로 호소하는 정상이나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유,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참가자의 욕구, 참가자의 주 정상 호소, 그리고 참가자의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 어느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의 회차가 가능한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을 포함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프로그램 계획, 실행,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후 질적 평가,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운영 인력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및 운영 인력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은 외부 위탁, 온라인 교육, 자료 공유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련 자료의 법적 보관 기간이 종료되거나 개인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장 데이터나 문서 파일은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구 삭제하고 USB나 매장형 메모리 HDD는 물리적으로 완전 파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나 종이류는 파쇄기로 파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잠깐 확인해 보면 제3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야 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2월 달에 바뀌었어요. 익명에 의해서 익명 처리 가능하면 익명을 해야 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2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3번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번 정보 주체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번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정보 주체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의무 준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5번째는 정보 주체자를 위한 거잖아.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명백히 정보 주체의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6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인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라고?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처리 정보자는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해야 되고,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 처리자하고 정보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 대상자가 하면 되는데, 대상자 외에 동의권자가 서명해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다든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혹은 법정 대리인 연락처, 아니면 의식불명인 상태라든지 기타 상황인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서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 동의권자는 누구야? 정보 주체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동의권자지. 그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 대리인이거나 혹은 정부 주체가 의식불명이라든가 기타 합법한 상황에 한해서 동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최종적인 목적인 대상자의 문제 해결 또는 욕구 해결을 위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 대상자 분석. 대상자 분석. 대상자는 농장에서
맞이할 주 고객층과 확장 가능한 고객으로 나눌 수 있고, 주 고객과 주 대상자와 확장 가능한 대상자로 나눌 수 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상자 집단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 대상 집단이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활동에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대상 집단이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대상 집단에 대한 치유 활동을 위한 자본이 확보되었는가? 평소 염두에 두었던 대상 집단에 접근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 대상자 집단 선택할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우리는 그 대상 집단에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해봐야 된다. 주 대상자 및 확장 가능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주 대상자를 예방형 대상과 질병 장애 또는 특수한 도움을 필요하는 특수 목적형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생애 주기별로 치유농업 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전생의 공통적인 대상자로는 전생의 대상적으로 전생의 공통인 것은 다문화, 탈북민, 수용자, 법무보호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거주하는 것,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세대통합. 이러한 것은 전생에 공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생애 주기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유아기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는 분노 발작, 심리적으로 거부증, 퇴행, 사회적으로 분리감, 개체화 모방, 언어 발달, 평행놀이, 형제 간의 경쟁. 유아기에 학령기 전에. 학령 전기 아동은 유아기를 2 내지 4세, 학령 전기 아동 4 내지 6세, 아동기는 7에서 12세, 청소년 13에서 19세, 성년기 19에서 39세, 장년기 39에서 65세, 노인은 65세 이상이라고 볼 때, 유아기 2 내지 4세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는 분노 발작, 거부증, 퇴행, 분리감, 사회적으로는 분리감, 개체화 모방, 언어 발달, 평행놀이, 형제 간의 경쟁. 학령 전기 아동 4 내지 6세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인지 쪽에서는 말더듬, 심리에서는 성에 대한 호기심, 사회적으로는 말더듬, 단체와 협동 경험,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령기 아동, 아동기 7에서 12세에는 심리적으로 방치 아동, 문제, 사회적으로는 학교 경험,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거짓말이나 도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13에서 19세에서는 인지 능력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고 심리적으로는 정체감, 자아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에릭슨에 의하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생식기잖아. 이때 발생 가능한 문제는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학교와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유아동 청소년기 다 합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인지에서는 주의결핍, ADHD, 인지장애, 자폐, 심리적으로는 공포, 불안, 학교 공포, 성폭력, 전환반응, 히스테리, 스트레스로 인한 전환반응, 아동기 우울, 자살시도, 아동기 조현병, 중독, 비만, 식이장애, 위기청소년, 부적응 아동, 만성질환, 장애, 사망 아동의 가족, 비해, 사회적으로는 위기청소년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성인기는 청소년, 장년기를 합쳐서 볼 때 심리적으로 에릭슨이 말하면 친밀감과 고립감의 시기이고, 또 생산성과 정체성의 중년기가 기간인데, 이때 요구되는 책임감과 친교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스트레스, 생활, 직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발달 과업으로는 에릭슨의 통합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발생 가능한 문제로는 65세 넘으면 그때부터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신기능으로서는 기억력 감소, 인지, 기억력 감소, 문제 해결 능력 감소, 인지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수면장애, 우울감, 절망감, 퇴행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고독감, 독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2 내지 4세 유아기에서의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수준은 자율감 대 수치심, 프로이드에 의하면 학문기,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작기, 학령 전기아동 4 내지 6세인 때는 피아제에 의하면 여전히 전조작기이고, 에릭슨에 의하면 학령 전기는 주도성, 솔성감 대비 죄책감,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건기이다. 학령기 아동은 7에서 12세는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가 시작되고, 에릭슨에 의하면 건면성과 열등감이 생겨나는 때, 프로이드에 의하면 잠재기다. 청소년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감 대비 자아혼란, 프로이드에 의하면 생식기이다. 청소년기가. 성인기는 에릭슨에 의하면 친밀감과 고립감 시기, 에릭슨에 의하면 중년기는 생산성과 정체성 시기, 피아제에 의하면 청소년 이후부터는 계속 형식적 조작기이니까 계속 형식적 조작기이고, 노인은 에릭슨에 의하면 통합감과 절망감이 대비되는 시기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여전히 형식적 조작기이다. 이러한 대상자 요구 분석에서, 대상자의 분석에서 우선 가장 수요가 많은 대상 순으로 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대상자의 나이대와 치유 문제 및 요구와 관련한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주대상자의 나이대와 특징, 인원 등을 간략히 작성을 한다. 예를 들면 비장애 초등 아동 15명 내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확장 가능한 대상자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4인 기준 3가족, 아니면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인 15명 내외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한 대상자를 간략하게 적고, 1대1의 개별 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집단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집단의 크기는 15명 이내가 적절하고, 집단 상담에서도 6명에서 12명, 7명에서 8명을 제한하고 있다. 15명 이내로 하면서 6명에서 12명, 7명에서 8명을 제한하고 있고, 산림치유에서는 6명에서 10명 또는 5명 이하로 구성한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이냐 아니면 대집단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소외됨이 없이 피드백을 잘 주고받게 적절할 수 있는 규모를 판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주대상자와 확장 가능 대상자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 대상자의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 대상자 요구 분석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첫 번째, 치유 문제.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 첫 번째, 치유 문제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대상자의 현재 문제가 뭐냐? 잠재 혹은 현존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 그리고 요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요구? 그 요구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이고 얼마의 시간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계산해야 한다. 첫 번째, 대상자 요구 분석. 첫 번째, 대상자 치유 문제를 파악하는 것. 치유 문제는 잠재 또는 현존하는 질병 장애의 문제 혹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관련한 KS 경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었는데,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2017년 농장형 치유농업 개발 가이드에 의하면 치유농업 대상은 초기 단계에는 비장애, 비질환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형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와 질환을 가진 대상을 고객으로 한 치료 및 재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안하는 내용은 평가는 프로그램 시작 전과 완료 후에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자, 두 번, 대상자 요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구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요구라는 것은 현재 처해 있는 상태, what is 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요구라고 한다. 다시 요구가 뭐냐? 대상자의 요구 분석한데 요구가 뭐냐? 요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태 what is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지칭한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러한 요구, 즉 차이나 조건을 파악해내는 것을 요구 분석 또는 요구 사정이라고 한다. 요구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이 느끼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상황. 요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태 what is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지칭한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러한 차이나 조건을 파악해내는 것을 요구 분석이라고 하고 또는 요구 사정이라고 한다. 각 요구를 가진 주체를 개인, 조직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한다. 첫 번째, 조사하는 방법, 서베이 기법. 두 번째, 관찰법. 그 다음 세 번째, 결정적 사건 분석법. 네 번째, 델파이 기법. 다섯 번째,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이 있다. 소개하려고 한다. 서베이 기법은 조사 연구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비교적 집단의 크기가 크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하고, 주로 핵심 이슈나 추세, 대상자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실시하는 방법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이 있는데, 질문지법으로는 대개 우편을 사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설문을 받는 거고, 면접법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베이 방법은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편조사라는 것은 장점은 비교적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타당한 정보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야? 우편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장기적 과정이고 응답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제한된 질문의 수와 형태가 단점이 될 수 있다. 전화조사는 응답률은 비교적 양호하고 간단한 과정이고 그리고 전화조사는 비교적 어려운 질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응답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전화하는 거는 접근이 용이하다. 근데 단점은 고비용, 전화 비용이 많이 들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가 될 수 있다. 대면조사는 장점은 최상의 응답률을 받을 수 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니까. 응답에 대한 높은 통제도 가능해. 근데 단점은 대면조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다수의 응답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스베이 방법의 우편조사는 저렴한 비용이고 타당한 정보 가능하고 저조한 응답률. 전화조사는 타당성 결여된 거, 응답자의 접근이 용이한 거, 어려운 질문이 가능한 거. 대면조사는 최상의 응답률, 응답에 대한 높은 통제력,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 고비용, 다수의 응답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관찰법.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 특성이나 지역사회 환경이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고 조사자는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혹은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관찰해서 뽑아내는 경우를 관찰법이라고 한다.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 특성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및 상황을 파악할 때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결정적 사건 분석법, 크리티컬 이니시던트. 결정적 사건 분석법은 특정 업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을 기술하도록 요청해서 구체적인 행동 기록을 얻음으로써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통해서 얻은 정보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특정 직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기술해가지고 구체적인 행동 기록을 얻음으로써 매우 구체적인 자료이고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1950년대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의견조사 방법인데 질문지의 개발 및 응답 수렴 과정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집단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이다.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 수렴 과정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 집단 의견 수렴의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함께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직관 또는 판단력을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델파이 기법은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 대상 집단을 먼저 만들어 조사 대상 집단을 만드는 2단계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 파악을 위해서 질문지를 보내 3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사된 견해를 요약을 해서 2차 질문지를 다시 개발해서 다시 보내 이때 그 이슈의 중요성, 필요성 및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순위를 내어서 평정하는 것을 요구를 해. 2차 때는 뭘 한다고? 중요성, 필요성,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를 한다. 4단계에서는 2차 자료 조사에서 기본적인 통계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통계를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3차 질문지를 또 보내. 이때 조사 대상자들은 지난번에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수정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해야 돼. 5단계에서는 3차 조사 결과를 다시 통계 처리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요약하고 다시 4차 질문지를 개발해서 송부해. 지금까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거야. 질문지 몇 번 보내나요? 4번. 1단계에서는 집단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견해 파악을 위한 설문지, 3단계에서는 그거 요약해서 중요성, 필요성, 성취 가능성, 순위를 매기는 설문지 다시, 4단계에서는 또다시 3차 질문지 보내는데 그거는 그 3단계에서 했던 중요성, 필요성, 성취 가능성의 통계 분석했는 결과를 정리해서 다시 3차 질문지 만들어서 다시 보내. 그래서 3단계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 그게 4단계이고 5단계에서는 4차 설문지 다시 발송하는데 지금까지 전체 요약했는 거를 갖다가 최종 정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한 번 더 줘. 이렇게 델파이 기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의사결정자, 직원, 응답자 이렇게 세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의사결정자하고 직원을 동일 집단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 요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델파이 기법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한다. 구체적인 장단점으로는 장점,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시간적 또는 지리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모이기가 어려운데 전문가 의견 반영과 수렴이 가능한 게 정말 다행이고 대면 접촉이 없으므로 응답자들은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응답자가 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대개 동기 수준이 높고 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조사를 할 때 양적 질적으로 수준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준을 같이 높일 수 있고 광범위한 교육 요구 분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또 조사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대상자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델파이 기법의 단점은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거고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우편을 통해서 반복적인 통계 처리를 하고 또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몇 번씩이나 설문지 주고받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응답 내용이 진술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도 토론을 해서 자신의 견해를 명료화하면 좋은데 그것이 명료하기가 어렵다. 왜? 일일이 다 써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들의 계속적인 조사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왜? 특별한 강화나 보상 작용이 없으면 응답자들이 계속 참여하는 게 적극적인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은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이 뭐지?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은 형식적인 게 없어.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대상자하고 매일 일상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 형식적 기법에 대해서 뭐 델파이나 서베이나 관찰법이나 결정적 사건 분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간과 자원이 덜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자 진단평가 방법. 세 번째, 대상자 진단평가 방법은 40쪽에서 54쪽까지인데 심리검사도 하고 신체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대상자 요구에 우선순위 설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수업 안에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어요.
55쪽까지는 다시 하겠어요.